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제 작은 식당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킨 뒤 혼자 홀 불을 켜둔 채 이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곤 합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두고 내가 직접 고른 조명 아래 내가 직접 만든 메뉴판을 바라보면서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시죠? 오늘 전해드릴 기막힌 사연이 바로 제가 앉아있는 이 식당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미대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학교 연극영화과였어요. 우리 둘 다 소극장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저는 무대 배경 그리는 게 좋아서였고 남편은 배우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첫 번째 공연 준비라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무대 배경 합판에 정신없이 붓질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대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묘한 시선이 느껴져 붓을 멈추고 옆을 돌아보니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배경 그림이 너무 좋아서요. 그게 남편과 나눈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그저 순수한 그림 칭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그림 칭찬이 아니라 저를 향한 고백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연극 동아리 특성상 공연 준비 기간이 되면 밤을 꼴딱 새우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 고단한 새벽 시간들을 남편과 함께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남편은 연기를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사 하나를 외울 때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 전 그런 사람에게 참 약했나 봅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남편은 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명 배우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겨우 단역 하나를 따내고 소극장 공연을 올리고 저 역시 그 옆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남편을 든든하게 응원했어요.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정성껏 해주는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주말엔 같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남편이 출연하는 소극장 공연을 보러 가고 소박하지만 아주 단단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남다른 요리 재능이 있다는 걸 안 건 사실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배우로서는 늘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부딪히며 실패하는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주방에만 서면 묘하게 차분해지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툭 던지듯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레시피 같은 건 찾지도 않고 그냥 냉장고를 쓱 열어서 있는 재료로 뚝딱 요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남편이 해준 밥을 먹고 나면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재영씨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다. 식당에서 이 맛으로 팔면 나 진짜 매일 와서 사 먹어. 두 사람 결혼해서 식당 차려봐. 대박 날 것 같은데? 처음엔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립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저도 그 이야기를 마냥 흘려듣지 않게 되더군요. 식당 이야기를 먼저 조심스럽게 꺼낸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데 남편이 천장을 멍하니 보며 말하더군요. 나 식당 하나 해보고 싶어. 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기는? 연기도 계속 할 거야. 근데 그거랑 별개로 요리로 뭔가 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낼 때는 결코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입 밖으로 뱉었다는 건 이미 혼자서 수없이 고민하고 오래 묵혀왔다는 뜻이니까요. 어떤 식당 하고 싶은데? 한식인데 조금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들로 내가 먹고 싶은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거창한 거 말고 작게 시작하면 어떨까 싶네. 망하더라도 부담되지 않게 말이야. 물론 망하지 않도록 죽도록 노력할 거지만. 그 말이 왜인지 제 가슴에 쿡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식당을 연다는 건 분명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정한 오디션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를 다닌 지 5년째라 경력도 꽉 찼고 월급도 꽤 쏠쏠했거든요. 안정적인 것을 잃어야 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무서운 것보다 가슴 밑바닥에서 밀려오는 설렘이 더 크더라고요. 난 좋아 여보.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엄청 커져 있더군요. 진짜? 정말 괜찮겠어? 응. 인테리어랑 마케팅은 미대 나온 내가 꽉 잡을게. 당신은 요리만 해. 인정하기 싫지만 요린 나보다 당신이 훨씬 잘하잖아. 정말? 나 진짜 도전해도 돼? 그래도 되겠어, 당신? 그래, 정말로 진짜 도전해도 돼. 내가 생각해봤는데 식당 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보다 설레는 게 더 크더라. 아마 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나 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가슴 설레는 일, 사고 한번 제대로 쳐보는 거지 뭐. 남편은 그날 밤 저를 부서질 듯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요. 그렇게 우리의 식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기간만 무려 8개월이 걸렸어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밤새 구상하고 메뉴를 쉴 새 없이 개발하고 직원을 뽑고 전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아낌없이 깨고 남편도 연기 활동을 하며 틈틈이 모아둔 돈을 다 합쳤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통장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시작한 모험이었어요. 무서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게 오픈 전날 밤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 3시쯤 제가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주방불을 켜놓고 조리대에 앉아 뭔가를 치열하게 끄적이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 새벽에 뭐해? 내일 오픈 메뉴 나가는 순서를 다시 짜고 있어. 이 동선이 맞는 건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잠이 안 오네. 전 남편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새벽 3시에 둘이 머리를 맞대고 메뉴 순서를 다시 짜다가 참지 못하고 푹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가만 생각하니 참 웃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서운 감정과 설레는 감정이 뒤섞여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 최선을 다했잖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설사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도 좋은 경험했다고 치자.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일부터 즐겨보는 거야. 알겠지? 저도 찜짓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게 제 온전한 진심이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솔직히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처 주민 몇 분이 호기심에 들어오셨고 지인들이 축하해주러 와준 게 다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첫날부터 벼락대박을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내올 때마다 손님들의 표정을 살폈는데 한 분 한 분 음식을 입에 넣고 나면 눈이 휘둥그레지며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입소문이 무섭게 나기 시작한 건 오픈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SNS에 누군가 올린 우리 가게 음식 사진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더니 주말에 무려 웨이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기 명단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손님들 몰래 뒤돌아서서 혼자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주방에서 아예 나올 수가 없었기에 장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슬며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가게 웨이팅 걸렸어. 남편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순간 뚝 멈추더니 저를 획 돌아보더군요. 진짜로? 응, 무려 6팀. 대박이지 않아? 6팀이나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줬다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둘 다 꾹 참으며 바보처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식당은 조금씩 그리고 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지역 맛집 블로그에 단골로 오르고 SNS에 꼭 가야 할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평일 점심에도 웨이팅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느라 더 바빠졌고 저는 홀 운영에 마케팅 그리고 정산과 경영관리까지 도맡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게 전혀 싫지 않았어요. 자식 같은 내 가게가 무럭무럭 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뿌듯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모가 처음으로 식당 카운터에 더러운 손을 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아들 가게에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식당에 오셔서 홀을 한 바퀴 쓱 둘러보시고 음식도 한 그릇 드시고 그러다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감 정산을 하는데 현금 숫자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2번, 3번 다시 해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돈이 비었습니다. 카운터 옆에 잔돈이나 현금 결제 금액을 잠시 두는 시크릿 바구니가 있었는데 거기서 명확하게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마음에 가게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모가 카운터 옆을 지나가면서 주변 눈치를 슬쩍 보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을 쓱 빼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더군요. 마치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당연하고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 동안 그 영상을 멈춰둔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진흙탕처럼 복잡해졌어요. 이걸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말하면 남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혹시 믿지 않고 화를 내면 어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결국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전 남편의 얼굴만 가만히 살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무섭도록 딱딱하게 굳어지더군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간신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 따끔하게 말할게. 당신은 그냥 이번 한 번만 못 본 척, 모르는 척 좀 해줘라. 엄마도 자식 보기 창피할 거야. 그리고 당신한텐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왜 미안해. 일단 어머니랑 대화 잘 좀 해줘. 나도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당신이 잘 좀 말씀드려줘. 응, 알겠어. 남편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 뒤로 그 찜찜한 기억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모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평화를 위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그 이후로 카운터에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돈을 못 훔치게 막자 이번엔 더 악질적인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시모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가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오실 때마다 홀을 매의 눈으로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며 손님들이 있건 없건 큰 소리로 잔소리를 얹으셨어요. 여기 테이블 배치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두면 손님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잖아. 저 직원은 왜 이렇게 굼뜨게 서빙을 해? 내가 버릇을 새로 고쳐줄까? 음식량이 쥐꼬리만한 거 아니야? 이러고 돈을 그렇게 받아? 손님들이 뭐라 안 해? 정말 신경이 날카롭게 긁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돼서 저러시는 거겠지 하며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았어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매일같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주말엔 대놓고 진상짓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하필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말 피크타임에만 골라서 시모가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가까이 동네 지인들을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거들먹거리는데 정말 가슴이 전근을 갈 지경이었습니다. 야, 여기 일단 메뉴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 종류별로 한 10개만 빨리 내와봐. 우리 아들한테 내가 먹을 거니까 신경 써서 곱빼기로 하라고 전하고, 우리 배고프니까 순서 따지지 말고 1등으로 가져와.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만석이고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해요. 일단 금방 나오는 간단한 에피타이저부터 먼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가 이 식당 사장 엄마인데 당연히 다른 주문 다 뒤로 미루고 내 밥부터 챙겨와야지. 잔말 말고 얼른 주방에 말해서 음식 빼오란 말이야. 내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란 년이 사람 우습게 만들어? 시험이 말이 말 같지 않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얼른 가져와. 웬만하면 홀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제 선에서 삭히며 해결해 왔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일주일 내내 장사하느라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시모의 억지를 받아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시모의 도를 넘은 진상짓을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불과 사투를 벌이던 남편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상황을 잘 모르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니, 당신이 바쁘니까 순서대로 기다리시라고 잘 말씀드리면 되잖아. 엄마가 설마 그것도 이해 못하고 안 기다려주겠어? 당신 엄마가 설마 그것도 못 기다려주겠다고 지금 홀이 떠나가라 난리를 부르고 계시네. 그러니까 나도 오죽하면 이 바쁜 와중에 당신을 부르러 주방까지 들어왔겠어? 다른 날엔 내가 이 약 물고 다 막았는데 오늘은 나도 지쳐서 도저히 못 막겠어. 당신이 직접 나가서 해결해. 이러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오고 가게 망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진상짓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직감한 것 같았죠. 푹 깊은 한숨을 내쉰 남편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홀로 나왔고 나오자마자 얼른 음식 안 빼고 뭐하냐며 애꿎은 우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던 시모와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눈이 뒤집혔는지 시모의 지인들에게 대충 고개만 까딱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시모를 향해 곧바로 날카롭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다른 손님들 식사하시는 거 안 보여? 가게가 엄마 안방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친구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는데 저 기집애가 주문 밀렸다고 밥을 빨리 안 해준다고 하잖아. 엄마 친구들 배고프다고 난린데 시어머니 대접을 요 모양으로 하니 내가 화가 안 나? 하는 수 없잖아. 지금 여기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안 보여? 아무리 엄마라도 먼저 온 손님들 새치기해서 음식 빼줄 순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프고 못 기다리겠으면 당장 다른 식당으로 가. 아들 가게 와서 깽판 치며 큰 소리 내지 말고 좀 제발 좀 가라고. 엄마 일이라면 웬만해서는 모진 소리 안 하던 효자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자기가 피땀 흘려 일구는 주방과 가게 분위기를 망치는 시모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단호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도 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랐는지 그제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이 따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를 했는지 시모가 지인들을 끌고 와 진상을 부리거나 홀에서 잔소리를 퍼붓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은 가게에 꿈같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모가 물러나자마자 이번엔 시누이가 바통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등장했으니까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는 결혼 전 첫 만남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인상을 준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놓고 훑어보며 비웃더니 첫마디로 대뜸 이런 망언을 뱉었던 년이었죠. 우리 오빠랑 별로 안 어울리는데 오빠가 너무 아깝다. 언니,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죠? 그냥 적당히 연애만 하다가 헤어져 줘요. 여동생이 오빠를 끔찍이 아끼면 세상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도 마음에 안 들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치한 생각은 속으로만 삼켜야지 대놓고 초면에 뱉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5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말이죠. 당연히 시누이에게 제가 눈에 가시였던 만큼 저에게도 시누이는 인간 이하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삐딱했던 시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꼴불견인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혐오했던 점은 시누이의 그 대책 없는 허영심이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는 양 툭하면 사고를 치며 사업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작할 때만 거창하게 온갖 폼은 다 잡고 얼마 못 가 귀찮다며 흐지부지 폐업하기 일쑤였죠.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설쳤다가 카페를 차린다고 난리를 쳤다가 수입 의류 사업을 한다고 깝치다가 그때마다 시모는 지 딸 자식 귀하다며 전폭적으로 뒷돈을 대주었고 시누이는 그 돈을 홀라당 써버린 채 결국 매번 막대한 빚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똥들을 매번 시모와 제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주 경계 가득한 싸늘한 눈빛으로 시누이를 쳐다봤지만 시누이는 저를 유령 취급하며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구두굽 소리를 탁탁 내며 곧장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가게 포스기 모니터를 이리저리 멋대로 만져보며 일일 매출 현황과 월 매출 데이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가게 일을 자주 도와주던 사람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저희가 오픈 초기에 손이 너무 모자라 하루만 와서 서빙 좀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여 부탁했을 때도 나 손톱 네일아트에서 일 못해 라며 콧방귀를 끼고 모른 척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일을 시킬까봐 근처에도 오지 않던 사람이 대낮에 혼자 찾아와 다짜고짜 매출 포스기를 뒤적거리고 있으니 제 심장이 얼마나 불길하게 쿵쾅거렸겠습니까? 처음엔 그저 이번 달 카드값이 유독 많이 나왔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정산을 하려고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역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자재 구입이나 식당 운영 관련 비용이 아닌 낯선 백화점 결제 내역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대조해보니 정확히 아가씨가 식당에 발을 들이고 포스기를 뒤적거리기 시작한 바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불길한 직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인쇄해서 뽑아봤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청담동 뷰티샵까지 전부 우리 식당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들을 하나하나 더해보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적지 않은 큰돈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 정리 중이던 남편 앞에 명세서 뭉치를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이거 봐. 이 백화점 명품감 내역들 다 뭐야? 이거 아가씨가 쓰고 다닌 거지.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명세서를 훑어보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짐짓 제 눈을 피하며 다독이려 하더군요. 아, 그거 은정이가 이번에 새로 사업 미팅 다닐 때 가방이랑 옷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잠깐 빌려준 거야. 아니,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예민하다고? 식당 법인카드가 신우이 품위 유지비야? 어떻게 공금을 제 개인 돈처럼 이렇게 물쓰듯 쓰고 다녀? 당장 카드 뺏고 돌려받아. 남편은 처음 한두 번은 제 앞에서 시댁 식구들을 크게 나무라는 척 제 편을 들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성화에 못 이겨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짐짓 화를 내더군요. 엄마, 은정이가 왜 우리 식당 카드를 가져가서 백화점에서 저렇게 쓰고 다녀? 아, 이거 엄연히 공금이야. 옳게 눈치 보여서 내가 중간에 살 수가 없어. 당장 카드 돌려달라고 해. 수화기 너머로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까지 흘러나왔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고는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당신 속상한 거 알아. 내가 엄마한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라. 내 여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횡령이야, 여보. 우리 식당이 지금 대출금 갚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신호의 사치까지 돼야 하냐고. 미안해. 내가 한 소리 했으니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무색하게도 남편이 숨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사업자 통장 내역을 정리하다가 낯선 이체 기록을 발견했어요. 날짜는 2달 전, 수취인 이름은 처음 보는 업체명,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비슷한 이체가 석 달 전, 넉 달 전에도 있더군요. 하나씩 더해보니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저는 식탁에 노트북을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 이체 내역 좀 봐. 어? 뭔데? 이게 다 뭐야? 아가씨 빚 갚아준 거지? 남편의 얼굴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손이 멈추더라고요.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은정이가 식당 하다가 크게 다쳤잖아. 사채까지 손댔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그냥 두면 신불자 되는 거라서.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은 거야? 우리 식당 명의로? 미안해. 말을 해줬어야지.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거 알아서. 반대할 거 알아서. 저는 한동안 그 말을 속으로 씹고 또 씹었어요. 결국 제 말은 필요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어차피 싫다고 할 테니 그냥 혼자 결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벌컥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이 그냥 허탈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야, 여보. 우리 공동명의 사업체잖아. 내 동의 없이 이런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은 어차피 반대했을 거잖아. 난 무조건 해주고 싶었을 거고. 그런 일로 괜한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인 거잖아. 왜 항상 사고를 다치고 미안하다는 말로 무마시키려고 해? 이건 아니지. 남편이 잠시 뭔가를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고 갚을 수 있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여야 해? 그냥 내 상황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몰라. 이미 갚아줬고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좀 해. 나도 지치려고 그러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갚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논리, 어차피 있는 돈이니 써도 된다는 논리,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직접 식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얼굴이더군요. 홀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뭘 한 게 있니? 이 가게 일군 것도 이만큼 성장시킨 것도 다 우리 아들이 한 거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지 누이 동생 사채비 갚는 데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된다 만다고 말을 못해? 그리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어머니, 저도 이 식당 같이 피땀 흘려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 명의까지 들어간 식당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는 게 말이 돼요? 일이야 좀 도왔겠지. 근데 처음에 미천이 어디서 나왔어? 사실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서 다 번 돈 아니냐고. 우리 아들 없었으면 네가 뭘 시작할 수 있었겠냐? 저도 제 디자이너 시절 적금 다 깨서 못했어요. 둘이 같이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 됐고, 아무튼 이 식당 문제에서 네가 왈가왈부할 입장 아니니까 넌 그냥 빠져있어. 빠져있어라는 그 네 글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에 같이 눈뜨고 같이 장을 보고 인테리어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골랐던 제 식당에서 저더러 빠지라뇨?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봤자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소리뿐이었어요. 가족끼리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내 동생이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중리산이해야 당신 속이 편안했겠어? 당신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하여튼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하자. 이미 끝난 일로 더는 싸우지 좀 말자고. 당신한테 정까지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눈이 멀었던 거였습니다. 시누이가 마음대로 쓰고 다닌 줄 알았던 법인카드 명세서 중에는 주말도 아닌 평일 대낮에 청담동 최고급 미용실과 가로수길의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평소 단 걸 입에도 대지 않는 인간인데 말이죠. 백화점 명품관 결제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한창 식당 점심 피크타임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고 있어야 할 남편의 폰이 유독 조용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주방 일로 피곤하다며 집에 오면 휴대폰을 늘 액정이 바닥으로 가게 뒤집어 놓기 일쑤였습니다. 같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폰 알림 진동만 울리면 깜짝 놀라며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숨기곤 했죠. 한 번은 밤늦게 남편의 폰이 울리길래 슬쩍 보려 하자 남편이 귀신같이 달려와 제 손에서 폰을 거칠게 뺏으며 가게 거래처 직원이 눈치 없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네 라며 얼굴까지 붉어지며 유난히 과민 반응을 보였었죠.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하고 싸한 공기, 그 행동들이 모조리 다 제 뒤통수를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멍청하게도 말이에요. 내 남편이 설마 날 두고 딴짓을 하랴. 그저 식당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며 미련하게 남편 눈치만 살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방관과 시댁의 아나무인 태도 속에서 저는 인간적인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댁 중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절대로 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는 시댁을 향한 증오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무렵이 저에겐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어깨를 맞대고 같이 일하면서도 점점 남남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 지독한 느낌. 식당을 살려보자고 둘이서 처음 손을 맞잡던 그 첫날 밤의 온기가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 돈도 시댁도 아니라 결국 남편과 제 사이가 완벽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절 가장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날 유독 쌀쌀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던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말하더군요. 나 아침 일찍 식자재 거래처 좀 들렀다가 바로 가게로 갈게. 알았어, 늦지 않게 와. 저는 홀 세팅을 마치고 평소처럼 오픈 준비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두 번 더 전화를 걸어두고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건 점심 장사가 얼추 끝난 오후 2시가 좀 넘어서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고속도로 추돌 사고입니다. 운전자분은 현장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식당 직원들에게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죠. 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식당 좀 부탁해요. 택시를 타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려서 제대로 통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통화를 걸 수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이 굳어버려 자꾸만 오타가 나고 화면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간신히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빨간 수술등이 켜진 복도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와 저에게 무어라 말을 건넸지만 귀로 들리면서도 머릿속에서 전혀 처리가 되지 않더군요. 단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사만 전달되었을 뿐이었죠. 결국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었고 인사를 받았고 밤을 새웠어요. 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를 봤어요. 장례식장 한쪽에 신우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낯선 여자. 또래 조문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조문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석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는 가족이 앉는 자리거든요. 신우이가 그 여자 귀에 뭔가를 속삭이다가 둘이 낮게 웃는 걸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여동생과 낯선 여자의 웃음은 너무나도 이상했으니까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는 체하지 않고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조이금 봉투를 내밀거나 방명록을 쓰는 것도 없이 처음부터 가족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 터졌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틀 뒤 저는 식당 문을 열고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멍한 채로 생각하던 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그 여자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낯선 여자가 혼자 걸어 들어오더니 저를 마주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 화면을 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방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가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자 여자는 비웃는 얼굴로 다음 화면을 넘겨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것은 종이에 손으로 직접 쓴 문서 사진이었습니다. 식당 지분 전체를 양도한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매일 장부에서 보아온 그 특유의 글씨체가 틀림없었죠. 날짜를 보니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지분 내역을 다시 훑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 본인의 지분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엄연히 제 이름이 적혀있는 제 명의의 지분까지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이 여자에게 전부 넘기겠다고 버젓이 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볼 때보다 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통제하며 물었어요.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읽어보신 그대로 지분 양도각서예요. 이 식당 이제 법적으로 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제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태연했고 눈빛은 당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의 면상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리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누르며 아주 조용하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확인용으로 쓰게요. 여자는 제 도발이 우스운지 피식 웃더니 흔쾌히 화면을 제 앞으로 더 밀어주더라고요. 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자필 각서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촬영해 백업해버렸어요. 사진 갤러리에 하나, 개인 클라우드에 하나, 그리고 제 이메일까지 정확히 3군데에 복사본을 심어뒀죠. 여자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비웃으며 식당을 나가고 난 뒤 저는 홀 한가운데 한참 동안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지독한 배신감 앞이었는데 놀랍게도 눈물이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더군요.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흙탕물처럼 탁하게 흐리던 물이 거대한 돌덩이를 맞고 갑자기 밑바닥까지 투명하게 가라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낮에 백업해둔 파일들을 손에 꽉 쥔 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가방 속에서 낮에 백업해둔 스마트폰 화면 파일들을 변호사 앞에 담담히 꺼내놨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제가 내민 자료들을 한참 동안 묵묵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윽고 서류에서 시선을 뗀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이 양도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효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이 식당은 의뢰인분과 망인이 공동대표로 등록된 법인체입니다. 지분 양도는 주주총회나 공동대표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인데 본인 지분도 아닌 의뢰인분의 지분까지 제3자에게 넘기겠다고 쓴 각서는 명백한 불법이자 문서 위조입니다.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사기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웅크리고 있던 반격의 불꽃이 확 피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법적 상속인은 엄연히 아내인 의뢰인분 한 사람뿐입니다. 시댁엔 권리가 전혀 없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지급 정지 신청부터 하고 합법적인 압류 절차를 밟으시죠. 단 한 푼도 그 인간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시누이가 받아가 물쓰듯 썼던 법인카드의 상세 금융거래 내역서를 변호사 앞에 추가로 내려놨습니다. 백화점 명품관과 청담동 뷰티샵의 결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였죠. 이건 망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가 식당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입니다. 이것도 같이 엮을 수 있을까요? 내역이 아주 훌륭하네요. 식당 운영과 무관한 사치 행각이 이렇게 명확하니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융 추적까지 들어가면 이 내연녀란 여자에게 흘러들어간 돈까지 싹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시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밤 공기가 유독 차갑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 인간들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완벽한 로드맵이 그려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의 예상대로 그들의 추악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시모와 시노이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챙겨 보험회사 지점 창구에 나타났다는 연락이 온 거였죠. 저는 미리 법적 서류를 접수하고 동행을 요청해뒀던 경찰관들과 함께 보험회사 로비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있던 그들의 등 뒤로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당장 손 떼시죠.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제 옆에 서 있는 정복 입은 경찰관들을 보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경찰들을 달고 와서 난리야? 내 아들 목숨값 내가 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의 법적 상속인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내연녀란 여자와 짜고 우리 식당 지분을 불법으로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서 이 보험금은 이미 합법적으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뭐? 압류라니? 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언니만 쫓아내면 다 우리 돈 된다고 했었잖아. 시모의 멍청한 외침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겁먹은 것이 다 보이는데 애써 당당한 척 연기를 하더군요. 언니 미쳤어요? 우리 오빠 보험금이에요. 오빠가 죽어서 나온 돈을 왜 언니가 독식하려고 해요?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을 논하기엔 아가씨가 지은 죄가 너무 무겁지 않아요? 경찰관님, 여기 이 사람이 식당 법인카드를 무단 도용해서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피의자입니다. 여기 영수증과 금융추적 내역서 있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건네자 그 뒤에 서 있던 형사가 시누이의 팔을 붙잡아 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발악을 하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아, 왜 이래요? 이거 나야! 엄마, 나 좀 살려줘. 언니, 아니, 야!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이 정도는 약과야. 그리고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다 네가 지은 죄들이고 네가 받을 벌인데. 그러니까 발악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순순히 끌려가. 안 간다고 발악하는 꼴이 더 추하니까. 야,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숴버릴 거라고! 시누이가 악을 쓰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전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축축하게 젖은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지씹듯 말해줬습니다. 부숴버려? 누가 누구를? 야, 착각하지 마. 네가 내 식당 카드 긁어가며 명품 두르고 청담동에서 대접받는 동안 난 주말 피크타임에 다리 터져가며 홀에서 손님들 머리숱 세고 있었어. 내 피땀 묻은 돈으로 사채 이자 끄고 살았으면 고개 숙이고 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감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릅떠? 오빠 믿고 날 유령 취급하더니 그 대단한 오빠 없어지니까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좀 실감이 나? 저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똑똑히 들으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불효막심한 것이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자식 새끼 공범 만들어서 며느리 전 재산 뜯어먹으려던 본인 죄부터 회개하세요. 당신들이 뿌린 오물 이제 당신들이 온몸으로 뒤집어 쓸 차례니까. 입 다물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시라고요. 시누이는 대낮에 보험회사 로비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비참하게 수갑이 채여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바닥을 치는 시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이 제 눈을 속여 시누이의 사채빚을 갚아주기 위해 식당 명의로 몰래 받아뒀던 담보대출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기망 행위와 그 대출금이 시누이의 사채 대위 변제에 전액 사용되었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몇 달 뒤 법원은 그 거액의 대출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인인 시모와 시누이의 가계로 승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오는 저를 향해 시모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으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악질 같은 거사. 내 아들 돈도 모자라 이제 이 시어미랑 시누이까지 빚더미에 얹혀서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거냐? 어머니, 전 법대로 할 뿐이에요. 당신 딸 사채빚을 왜 제 식당 돈으로 갚습니까? 이제 그 대출금 어머니가 평생 안고 가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억대 빚을 갚아?
배째라 그래! 난 못 갚아. 못 갚으시면 지금 살고 계신 그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기대하세요, 어머니. 제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보험금은 구경도 못한 채 죽은 아들이 남긴 억대의 사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평생을 살던 집까지 법원 경매로 처참하게 넘어가 버렸고, 그 충격으로 시몬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립병원 무료 병동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병실에서 시몬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나 이대로 병원비도 못 내고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우리 딸 구치소에서 빼내줄 돈 딱 한 번만 보태줘. 제발 부탁이야.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기억나세요? 식당에서 제 피땀 어린 돈 아가씨 사채빚으로 다 빼돌리고 저더러 빠지라고 하셨죠? 이 식당 아들이 다 번 돈인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도 주고받았던 어머니와 저 사이에 정이란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땐 내가 눈이 멀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손이 파리되게 빌도록 하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모녀 좀 살려줘. 아니요, 빈다고 해서 용서해줄 선은 한참 넘었어요. 그러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받아야 할 벌 달게 받으세요. 저는 시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절기어린 통곡이 들렸지만 제 마음엔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역시 법인카드 횡령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기고만장하게 식당을 삼키려던 내연녀의 결말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남편이 공금으로 사준 외제차와 명품 가방들을 전부 범죄로 인한 불법 영등물로 압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내연녀는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발악을 하더군요. 나도 피해자야.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받은 건데 그걸 왜 다시 뺏어가는 거야? 난 못 줘. 상간녀로 낙인 찍힌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뺏긴다고.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고 엄연한 공동대표의 재산을 불법 각서로 편취하려 했으니 당신은 공범이야. 차량, 가방 다 토해내고 전과자 될 준비나 해. 결국 내연녀는 모든 사치품을 압수당한 것은 물론 문서 위조, 공모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시댁과 내연녀의 방해 공작을 모두 뚫어내고 식당의 모든 지분을 합법적으로 방어해낸 것은 물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본점 건물 가해까지 상속 및 위자료 명목으로 통째로 제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지독했던 폭풍이 다 지나가고 제 인생에도 마침내 온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식당이 온전한 제 명의로 돌아온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네요. 요즘에 저는 예전처럼 도끼를 품고 악착같이 버티기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아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온갖 트러블을 일으키던 인간들을 싹 정리하고 나니 식당은 신기할 정도로 평화롭고 순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믿음직한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안정화한 덕분에 이젠 제가 매일 밤낮으로 뼈를 갈아 넣지 않아도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안정궤도에 올랐죠. 덕분에 저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제 재산을 돌아보고 오로지 저만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식당 마무리를 해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맑은 밤하늘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정말 잘 버텨냈구나.
드디어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먼저 떠나간 남편이 생각나기도 해요. 하지만 남편 생각에 슬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버린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를 배신한 인간 때문에 슬퍼할 만큼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저 제 인생에서 치러야 했던 가장 혹독한 액땜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끔 전해 듣기로는 시몬은 여전히 병원 무료병동에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구치소에서 나온 시누이도 가끔 시모를 만나며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제 성에 차진 않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서 그 인간들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요. 저는 딱 지금처럼만 제 인생을 잘 즐기며 행복하게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 테니 모두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 긴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저를 믿어주셨던 변호사님, 그리고 제 긴 이야기를 귀 기울여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마음 졸이며 들으셨을 텐데 저 이제 정말 행복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